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부진한 데다 내수시장과 고용시장도 악화돼 지역경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 시대 마이너스 성장률로 접어든 우리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토론해 봅니다. 또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국 게이츠 폐업 사태로 본 외투기업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여파 속 여름휴가 성수기 7말 8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가지에서 또는 휴가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름 휴가가 코로나19 방역의 국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이번에 휴가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국내에서는 강원도 지역으로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또 리조트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독채형 풀빌라 펜션 이런 곳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정부는 휴가도 좀 분산해서 사용해 주기를 권장을 했는데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내 대기업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가 7말 8초에 71%가량 집중됐었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에 휴가를 좀 분산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긴 했는데요. 되게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학이 이 시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학부모들 휴가가 이 시기에 맞춰서 겹쳐지는 거죠. 외국도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이 130개 나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올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고요. 영국은 여름 휴양지가 많은 스페인을 다녀오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해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휴가를 간다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휴게소나 음식점 등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발열과 호흡기 등 이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여행을 가지 말고 그리고 밀폐되거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 혼잡한 장소는 피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던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 휴가는 개개인마다 이 감염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휴가를 즐기다가 일상이 멈추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서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장 삼성 라이온즈파크가 먼저 관중을 맞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8일 삼성 라이온즈 홈 경기부터 직관이 재개됐고요. 대구시와 삼성 구단이 미리 리허설을 하면서 관중 입장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입장 인원은 경기장 전체 좌석의 10% 규모인데요. 이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매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로만 가능하고요. 현장에서는 출입자 정보 확인을 한 뒤에 발열 체크 순서도 소지품 검사를 끝내야 지정 좌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좌석은 2칸씩 뛰어앉게 되고요. 그 신체 접촉이 있는 응원이나 응원가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고 또 야구장 가면 가장 땡기는 치맥은 일단 관중석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이 대구은행파크는 대구FC 홈 경기가 있는 이달 8일에 유관중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전후 좌우 2좌석 또는 1m 이상 뛰어앉기로 수칙을 강화를 했고요. 또 8월 초에는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을 상대로 2차 코로나 전수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무관중 경기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구단들 측에서는 애를 많이 태웠죠. 예, 그렇습니다. 7월 중순까지 KBO 사무국이 자료를 취합한 결과 프로 야구는 입장 수입 그리고 구장 식음료 판매에 따른 마케팅 수입이 없어서 이 경기당 2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프로 10개 구단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2군 퓨처스 인터리그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축구도 K리그가 일단 10경기가량 경기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입장권 수입이나 광고비는 줄어든 반면에 이 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설비는 늘어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프로축구에서 처음으로 선수단 연봉 삭감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중 경기는 그 경기 자체에도 의미가 크지만 국내 코로나19 방역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 국내 프로리그가 개막을 할 때 해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관중 경기도 잘 진행이 돼서 입장 관중들도 점진적으로 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미 롯데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당국의 경고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프로 경기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규칙을 잘 지켜서 좀 더 많은 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월남 보주자가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개성을 봉쇄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처음에는 확인 중이라고 하다가 8시간 정도 지나서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월북한 탈북민은 지난 2017년에 귀순했던 20대 남성 김모 씨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월북을 위해서 김포, 강화 일대를 사전 답사하고 이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월북 전에 같은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방역 당국은 김 씨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로는 분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당국이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역량이 상당히 힘들다,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5년 동안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북한 매체 보도로 통해서 확인이 된 규모입니다. 탈북민은 가, 나, 다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통 5년 동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 대부분이 이 다등급인데 네. 다등급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탈북민도 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탈북민들의 관리도 문제지만 군 경계 태세가 상당히 도마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안 앞바다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소형 보트를 타고 최소 3차례 미립국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인근 해상에서 이 군 감시 장비에 미립국대 쓴 보트가 발견이 됐지만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안이나 강안의 경계에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조사 후에 관할 부대에 강도 높은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북 관계는 예상치 못한 일에서도 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탈북민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내려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을 잘 하고 의무 또한 우리 국민들과 다름없이 해줘야 되겠고요. 또 당국의 탈북민 관리 체계 그리고 군의 경계 태세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군의 경계 태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군 기강 문제는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외국계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혀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 외국계 투자 기업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가 지난 6월 말에 대구에 있는 공장 문을 닫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지 31년 만입니다. 한국게이츠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 업체인데요. 지난 3년간 1,000억 원대의 매출과 5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직원은 147명이었는데 현재 120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공장 폐쇄와 철수를 두고 노조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요? 네, 이 사측은 사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한국 내 제조 시설을 폐쇄하고 철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해마다 흑자를 냈던 기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 협력업체 직원 등 6천 명가량의 생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에도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이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는 협조문을 보냈고요. 또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명의로 공장 폐쇄를 재고해달라 이런 협조문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 외국 자본 유치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외국인 투자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 교수님 먼저 이 한국게이츠라는 회사가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라고 합니다. 적자 기업도 아니고 평균 이익만 해도 이 60억이 넘게 남기는 흑자 기업인데 직원들에게 갑자기 폐업을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한국게이츠는 그 미국 게이츠의 자회사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게이츠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구 달성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두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서울에 있는 판매법인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을 폐업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앞으로는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물량을 전량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의 인건비 수준이 워낙 이제 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게이츠 이 기업이 일본에서 원래 공장을 이제 하다가 철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셈이죠. 이전에 일본에서 철수할 때 했던 일을 지금 중국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하는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이 회사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 1차 벤더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것은 사실 그 대부분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익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나는 이익을 시설 투자 같은 걸 거의 안 하고 주주들이 배당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어떤 그 회사 경쟁력 강화 같은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사실은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오면서 슬슬 발을 빼려고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한국 게이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시도를 하는지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물론이죠. 그 한국 게이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게이츠하고 그다음에 일본계 회사인 유니타 두 회사에서 합작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지배주주는 이제 미국 게이츠입니다. 이런 지분 구조 때문에 결국 이 한국 게이츠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미국 게이츠의 지배주주가 하게 되겠는데요. 미국 게이츠의 지배주주는 블랙스톤이라는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의 부동산이라든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그 뭐 말하자면 투기 자본의 인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를테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제 호텔 같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데서 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한국 게이츠 폐업을 하게 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계 그 합작법인이 그 일본계 유니타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게이츠를 폐업함으로써 블랙스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해서 이제 모든 이익을 다 배당받을 수 있게 되죠. 일본계를 이제 그 배제하고. 노조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요. 노조는 물론이고 대구시 그다음에 달성군 잔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요청까지 한 이유를 보면 지금 지역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철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꽤나 크다고 봐서 그런 거겠죠? 물론이죠. 이제 사실은 그 쉬운 말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주장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현재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자들이 이 고용 불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을 정면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게이츠 폐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6천 명 정도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있고 네. 대구 시민, 그러니까 가족이죠. 대구 시민 2만 명이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영업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간접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게이츠는 이제 대구에 있는 외투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외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현재 대구에는 352개 외투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기전자, 기계금속 쪽으로 99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외투법인의 이탈 우려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에서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 한국게이츠 문제가 일종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국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제조업체들 지금 우리 달성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동률이 대체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쪽에서 지금 정리해고가 지금 확산될 위험이 정말 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명분으로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했던 그 투자분, 혜택분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현행 법제도를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그런 정부의 강제 조치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제 121조의 5 같은 관련 조항을 보면은요. 조세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굉장히 조건이 제한적이어서요. 한국게이츠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실제로 외투기업들 대부분은 국내 진출해서 일정 기간만 넘으면 추징이나 환수 같은 일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 혜택 말고 이제 현금 지원도 받고 입지 지원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경영이 훨씬 취약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광역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19조의 2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올 때는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와서 떠날 때는 마음대로 떠나버리면 이거는 잘못하면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나 법적 제재 조치가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을 이제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그다음에 국가, 지역 사회가 모두 기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금도 내는 거고 네. 고용보험료도 내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외투기업이라고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자본이 부족해서 후진국이고 그래서 개발 시대에 외자를 도입해서 성장하자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동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그 이유가 자본 과잉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노동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고용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을 기업이 할 경우에는 외투 기업이 할 경우에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조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조항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대우버스 사례를 보면은요. 원래 이제 회사 쪽에서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법원이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2018년에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공장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랑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이제 협약이 되어 있었던 네.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단체 교섭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회사의 중요한 그러니까 노동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조와 사전에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자리 기금 출연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고용 위기의 사회적 비용을 좀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이죠. 대기업인 국내 완성차 업체들, 대기업들이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에겐 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아까 질문에 답을 잠깐 주셨지만 어차피 대기업들의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좀 책임 의식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국내에 버젓이 있었던 공장 하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수입하는 거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국내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 대체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다시 해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정법상 현대기아차한테 책임을 물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현대기아차가 이게 제품 하자율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공장이 자기가 부품을 조달받을 공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 네. 그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대구 공장이 존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밝혔다면 과연 블랙스톤이 지금처럼 폐업 조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네. 저는 이제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이제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저는 정부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네. 사실은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그 적극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의 시간을 통과할 때 고용을 유지하는 편이 나중에 경제 회복에 좋다는 것을 다 배웠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그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방구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지금 리쇼어링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 나갔던 국내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데 지금 외투법인들 떠나가는 거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무슨 리쇼어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외투법인 문제는 정부가 직접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 1,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출이 나빠지면서 고용시장과 소비도 위축되었고 지역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 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상반기 경제 동향을 정리해보고 하반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진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경제조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민 대구 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최악의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태진 팀장님, 먼저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고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1분기 수치상으로 보면 1분기에 저 확정치입니다. 1.4% 역성장을 했고요. 2분기에는 3.3% 역성장을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 폭이 좀 1분기보다는 훨씬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민간 소비가 좀 증가를 했지만은 이게 그 수출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결국은 그 경기 침체가 더 커진 겁니다. 그 IMF 때인 그 98년 4분기에 마이너스 6.8% 이렇게 크게 역성장한 이후로 가장 그 역성장 규모가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그 2008년 4분기하고 비슷한 규모로 그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부장님, 네, 지금이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리세션,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학자나 그 정책 당국에서는 대개 GDP가 2분기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그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그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네. 또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활동이 현재 재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라든가 또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려할 점은 안타깝게도 경기 하강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다 하는 네. 것이 그런 점이 코로나 되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가 우리나라 경기 정점이었다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지금 그때로부터 2년 반이나 그 3년 가까이 지난 그런 시점이어서 네. 보통 그 경기 순환이 3년에서 5년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볼 때 네. 지금 경기는 아마 저점을 지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저점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점 부분을 이제 지나고 있어서 네. 뭐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회복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코로나19가 저점을 더 깊게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더 침체가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가에만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끊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 특히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예. 수출 국가의 교육 정도도 당연히 위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가동률이나 이 주요 국가와 수출 비율이 어느 정도로 감소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이제 발생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확산되면서 네. 각국의 경제 활동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그 충격이 우리 지역에도 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하고 섬유 등 그 중소제조업체 가동률을 한번 보면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60%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도 6월에는 60%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정상 가동률이 이제 80%를 감안할 때 이 네. 수치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각 산업단지에서 휴직이라든가 또 희망퇴직까지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출을 한번 보면 1분기에 한 8%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36% 감소를 했고 네. 이 하락폭이 더 커졌죠. 네. 또 다만 6월 실적은 전년동월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감소세가 완화된 것이 다행한 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네. 그 감소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뒤쪽으로 올수록 이 2분기 뒤쪽으로 올수록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은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 가장 나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이후 5월로 오면서 제조업이 가장 지금 나빠지고 있다가 6월 들어서는 조금 그 수출 감소폭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의 희망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 소부장님, 처음에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대구에서 만든 물건을 대구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이 박대를 받고 또 계약이 파기되고 하는 정도의 사례들도 뭐 일부 보도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5월 초에 네. 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니까 1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대구 기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별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출장이라든가 방문 거부가 있었고요. 네. 또 지역 제품 및 운송에 대한 거부, 네. 또 계약이라든가 거래 지연 파기 등이 있었습니다. 엄청나네요. 40%면. 네. 이제는 그래도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은 회복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구 지역도 그렇지만 팀장님 경북 지역도 사정이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경북 쪽에 보면 이제 구미가 전자 위주고요. 네. 포항이 철강 위주인데 구미는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68% 정도고 네. 포항은 81%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7월 말이니까 지금은 이게 구미 같은 경우는 60% 4배로 떨어져 있을 거고 아마 포항은 80% 밑으로 떨어졌을 확률이 높은데요. 공장 가동률이 80% 밑돈다는 것은 정상적인 제조업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미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철강은 자동차 같은 전방 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선박 같은 이런 네. 전방 산업이 있죠. 이게 부진함으로써 이 생산이 감소를 했고 휴대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외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이렇게 생산이 또 감소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수가 침체하고 있는 부분, 또 산업 내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들은 아마 작은 부분이 가장 큰 네, 애로 네.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 자체에서 생산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기계 부분은 자동화 기계에 대한 수주가 감소하고 있어서 수출 제약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섬유와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문 물량까지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선적 물량까지 인도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또 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SOC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 또 신규 수주가 없어서 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3월 하순에 우리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서 관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네. 우리 경제조사팀에서 네. 직접 한 거였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업체의 한 3분의 2 정도가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이게 이제 중복 응답인데요. 영업시간 단축이 58.3%, 네. 재택근무가 41.7%, 네. 인력 축소, 임시 휴업 등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인력을 줄인다든지 채용을 중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지역 경기를 체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도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난, 자금난 때문에 자금의 압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을 바라보고 이 지원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금 사업 자체를 접을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자금으로 2조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2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 전체 자금이 10조 원인데 10조 원에 2조 원이니까 한 20% 정도죠. 네. 우리 대구 경북이 한국은행 한국 전체에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한 8%에서 9%에 불과한데 네. 20% 지원했으니까 지원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지역이 그때 코로나19로 영향을 깊게 받았던 걸로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지원이 적절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업체 모니터링을 다녀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행이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주체는 우리 시중은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할 때
전분기 실적을 갖고 대출 한도를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매출이 줄어들고 네. 실적이 나빠졌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니까 네.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자금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이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서 고이자율인 그 일반 자금을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조 팀장님은 규모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부장님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조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쪽에서 이제 자금 지원을 대구 지역에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 네. 정부의 정책 금융이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에는 가뭄의 단비가 오는 것처럼 참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초기에는 사실은 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액 자체가 좀 늘어나고 또 지역 기업 중에서도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고요. 또 정부 정책 금융이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또 담보 여력 등에 따라서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등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처한 그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들이 그 현장에 적기에 이제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특히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했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조업보다는 사실은 서비스업에서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특히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도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팀장님 지금 소상공인들 전반기 매출 추이는 어느 정도로 감소하거나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까? 예, 뭐 자료를 보면요, 그 소상공인 매출이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감소를 했었다가 3월 달에는 이게 한 3분의 2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난지원금 이후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제 5월 달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좀 매출이 한 5% 정도 소폭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 침체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소부장님, 네. 긴급 재난 지원금 효과가 좀 있긴 있었습니까? 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예,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2분기 민간 소비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한 1.4%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또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의 매출 증가에 반짝 그 기여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그 수치를 보면은 대형 소매점 판매액을 보게 되면 감소폭이 6월 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4월과 5월과 비교했을 때. 또 5월 달에 대구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게 되면 이 아마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 사용량이 좀 늘었고 또 음식점과 마트에서 이 사용량이 한 절반 정도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평가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국회 정책처 자료를 보게 되면 원래 긴급 재난 지원금이 한 17조 원 정도 풀린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8조 원 정도 그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경기 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또 나타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좀 좋은 소식은
재난지원금이 소진이 지금 된 시점에 그 1,800만 명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그 숙박, 관광, 공연 등과 같은 그 8대 소비 쿠폰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네. 소비가 좀 소비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소비 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매달 그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합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4월 달에는 이게 72.2를 기록했습니다. 뭐 100을 기준으로 나쁘니 좋으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72.2라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는 이제 74.6, 6월에는 81.6, 그리고 이번 달 7월 달에는 84.2를 기록해서 아마 재난지원금 지원이 소비 심리 개선에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 종목이 있고 또 어떤 네. 쪽에는 또 다소 이게 오히려 매출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지금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고용 충격이 심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네. 좀 그렇지 않고 매출이 좀 늘어난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업종별로 살펴보기 전에 그 수치를 한번 보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6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1.7% 감소로 나타나서 3월 4.0% 감소 이후에 개선세를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6월 취업자 수가 4만 5천 명 줄어들었고 또 실업자 수는 4천 명이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보니까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는 일단 줄어든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소기업하고 자영업자, 또 특수고용직, 임시직, 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여전히 고용 충격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심해질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반기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분기가 바닥이 아니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혹은 또 아니다. 2분기 정도 나타난 걸 보니 3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 팀장님, 경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렇게 1, 4분기에 6.8% 마이너스 6.8% 역성장해서 2, 4분기에 이제 3.2% 플러스 성장을 해서 네. 우리도 뭐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일단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인구가 또 14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역량으로도 어느 정도 코로나를 통제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가 물론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25%, 26%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이 25%, 26%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무역을 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다음 3,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요인들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쉽게 말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관적이시군요. 일단 뭐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체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걸 다시 전 국민한테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지원금이나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약간 지표 상황에는 좀 경기가 소비 심리라든지 어쨌든 소비 자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상반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계속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약간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부장님? 네, 정부 정책의 정부 재정의 네. 지속적인 투입으로 인해서 현재 시중에는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의 생산적인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는 네.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자금이 그 기업 투자라든가 소비 진작에 쓰일 수 있도록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 금고로 모이고 있는 이 자금들을 어떻게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갈 수 네. 있도록 하느냐, 네. 이런 그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부분 좀 전에 우리가 토론할 때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기업 어떤 유지 활동 자금으로 긴급히 투입한 자금이 다시 말하면 이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게 되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19라는 게 그 전대미문의 그렇죠. 사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 정책 그 기조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네. 지금 상황은 긴급 사태에 따른 이제 응급 처방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생존과 현상 유지가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뭐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이런 거는 힘들고, 다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그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예. 분들이 그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데 방안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네.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사실은 민간 투자가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감한 규제 혁신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사실 요새 많은 규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기업들이 사실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 변화,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 처음 당하는 일들인데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저도 두 분이 답을 내놓으시면 예측을 또 하시면 이게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누구라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문제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망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꾼다든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짚어볼 게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반적인 어떤 산업계의 동향이랄까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특히 소비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지역의 서비스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비대면 온라인 쪽의 부문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쪽에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오프라인 위주의 지역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업의 경영 방식까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비대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을 통한 소비가 과거보다는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비스업들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모델을 도입한 업체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도입했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도입한 기업들은 매출 자체가 감소가 없이 네.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네. 쪽으로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면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라든가 새로 런칭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뭐 지원책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지원책이 아직까지 마련하고 있는 네.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판매는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온라인이나 홈쇼핑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40~50%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렇지만 우리 저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을 보면요. 광역시 평균이 6.3%인데 대구는 거의 반 정도인 3.5%에 불과하고 그 대구 경북 지역 외식업체 무인 주문기라고 하죠. 키오스크 사용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와 지역 내 그 소상공인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새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그 서비스업 쪽에만 이제 비대면 온라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대한 그 영향도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온라인 그 비대면 방식을 보면 화상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외 바이어와 상담하는 화상 상담, 네. 또 온라인을 통한 교육, 마케팅, 또 재택근무 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제조업도 사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이 와중에 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얘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멋쩍긴 합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가 힘들다는 고민만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수소차, 뭐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한국판 뉴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여기에 끼어들거나 혹은 우리 지역도 신경 써서 주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 지역 주력 산업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섬유 등이 사실은 그 성숙기를 지나서 지금 네. 쇠퇴기에 진입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의 주력 산업만으로 자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에 우리 한국은행 창립 기념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주제가 주력 산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그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경북 지역 제조업과 우리 대구 지역의 서비스업이 유기적 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유기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의 서비스와의 핵심이 되는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설계 등 이런 지식 서비스업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제조업의 그 구조 고도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고민하시기에는 정신이 없을 때이기 네, 때문에 네.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전담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린 것처럼 대구 주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지금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실제로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사실은 우리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기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또 시스템의 혁신까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 인더스트리 4.0 실행 전략이라든가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요. 또 5G라든가 인공지능 또 뭐 빅데이터 이런 것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태진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 서성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님 모시고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전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벌인 총극은 지금 검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일이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단초는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는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두 방향 모두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개혁이라는 말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개혁이란 좋은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모든 일이 개혁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내용과 실질이 충실하게 뒷받침을 하지 않는 말은 텅 비어 있는 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촛불을 거친 우리 국민들은 내용을 채우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